자, 진도 조금만 나갈게요. 첫날이니까. 자, 볼게요. 강의 스케줄은 이렇게 되고요. 1차,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1차원, 2차원 운동, 2차원 포물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 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스페이스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순차적으로 11강까지 다룰 거예요. 그 다음 파동 기본 같은 경우는 파동 심화는 전공으로 따로 빼가지고 다룰 거고요. 기하광학 같은 경우도, 네. 기하광학은 광학에서 기하광학 파트는 여기서 알릴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머릿속에 나중에 그려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알아두세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우리 뉴턴 역학을 할 텐데, 뉴턴 역학은 기존에 좀 달랐던 거는, 뉴턴은 연역법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되게 대단한 건데,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뉴턴이 수학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물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수학 3대 수학자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결론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조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학의 정석 맨 첫 페이지 그 공통 부분 보면은 이 집합론이 나오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기술을 할 때는 우리 캔버스가 있죠. 어디서 기술을 할 거냐. 뭐 스칼라 공간에서 기술할까요? 벡터 공간에서. 뉴턴 역학에서 기본적으로 벡터 공간에서 기술하죠. 그래서 벡터 좌표에서 기술해요. 잠시만요. 뉴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물체 작용은 힘, 그 다음에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이 당연히 초기 위치랑 초기 속도가 되겠죠. 이거를 얘 정보가 주어지면은 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미래가 물체의 미래의 운동 상태를 예측하는 거죠. 이게 수학적으로 딱 완벽하게 기술이 돼버립니다. 이게 닫힌 공간이라 하거든요. 열린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뭔 말이냐면, 만약에 F는 MA가 벡터로 잠깐 써볼까요? 이런 운동 방식 형태가 주어지고 초기 속도, 네, V가 T는 0에서 얘가 초기 정보가 V0라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S가 T는 0에서 S0로 뭐 벡터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예요. 안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3채 문제. 질량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풀려요. 그거는 미방을 못 풀 뿐이에요. 예, 뭐 컴퓨터로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일러가 이렇게 푸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풀리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얘는 뉴턴이 하는 거는 수학으로 얘는 끝나서 있어요. 수학자들이 풀어놨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요런 이게 F는 MA가 있으면은 초기 조건, 속도에 대한 초기 조건, 그 다음에 변이에 대한 초기 조건을 주어지면은 미래가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알겠죠? 이게 뉴턴 역학. 그러니까 엄청 대단해요. 이걸 수학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졌죠, 이게. 어디서 깼어요? 일단 상대론에서 작살나기 시작했고요. 상대론에서는 뭐 때문에 작살났냐면, 야, 시간하고 공간이 바뀌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양자역학에서 깨버리죠. 야, 예측 못해. 이렇게 깨버리죠. 그래서 이때 그래서 뉴턴을 고전역학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현대적인 거는 양자역학, 그 다음에 현대물리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좀 대단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리를 기술을 할 때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어느 공간에서 기술을 할 거냐예요. 어느.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세울 때도 터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예? 터 잡는 게.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가로 세로 200m예요. 피라미드. 여러분도 보면 집에서 구슬을 딱 집에 놓잖아요. 그러면 구슬이 안 굴러가죠. 그거는 평탄화 작업을 잘했거든요. 만약에 피사에서부터 집이 살짝 기울어지잖아요. 구슬 넣으면 또르르 굴러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죠.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피라미드도 보면요, 정확하게 평탄화 작업이 돼 있어요. 피라미드가. 그래서 이게 딱 맞습니다.
안 그러면 평탄화 배역이 잘 보세요. 살짝만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벗어나 버린다. 클수록 더 잘 돼요. 그래서 이 캔버스라고 하거든요. 물리를 기술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뉴턴 역학에서는 어디에서 공간을 기술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벡터 공간에서 기술을 해요. 따라오셨죠? 그러면 벡터랑 스칼라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벡터 공간에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공간에서 기술하는 것도 있어요. 벡터는 스칼라는 이제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뉴턴 역학을 기술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뉴턴 역학을 어떻게 기술하냐면요. 같은 걸 놓고 다르게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뉴턴 역학은 벡터에서 온 거라고. 스칼라 공간에서 기술하는 게 있어요. 라그랑잔 역학. 그래서 라그랑잔 역학하고 뉴턴 역학은 뭐라고 하냐면요. 근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잔은 새로운 스킬이라 가지 새로운 물리라 가지 않아요. 왜? 여기에 갇혀 있어요. 라그랑잔도 스칼라 스페이스에서 똑같이 기술이 돼 있어요. 네,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러면 벡터랑 스칼라를 조금 차이를 알려드리면요. 네, 그래서 벡터에서는 뉴턴 역학이 기술이 되고요. 역학만 보면 뉴턴 역학. 그래서 스칼라 공간에서 라그랑잔 역학이 돼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심화 파트에서 배울 거고, 역학에서 배울 거고, 이거는 지금 배울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될 거는 자 벡터와 스칼라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벡터와 스칼라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처음에는 수학적 정의를 해드릴 거고요. 얘는 물리적 정의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그젬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몇 개. 자, 벡터는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요. 엄청 쉬워요. 뭐냐면요. 좌표 공간에서 기준점으로부터 길게 쓸까요? 떨어진 한 점을 말해요. 그리고 물리적 정의는 뭐냐면요. 얘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얘를 보면 자 물리는 수학을 차용을 하거든요. 네, 갖다 쓴단 말이야.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뭐 하긴 힘이 있겠죠. 힘의 크기와 방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무게도 있고 무게는 힘의 특별한 요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못된 일상에서 잘못된 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몸무게 물어보면 뭐래요? 여러분한테는 몸무게 물어보면 실례지만 그러니까 제 몸무게는 뭐 예를 들어서 70kg입니다, 72kg입니다, 80kg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틀린 말이죠. 물리로 봤을 때. 왜? 뉴턴으로 말해야 되죠. 그래서 뉴턴으로 말하면 사회생활이 안 돼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중력 가속도라는 게 세팅 값이 돼 있으니까 그걸 나눠 갖고 그냥 질량을 말하는 거죠. 보존값. 예.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 물리적으로 말하면. 네. 그래서 힘, 그다음에 속도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기타 등등 쭉 있죠. 네. 그리고 스칼라 같은 경우는 수학이 뭐냐면요. 함수 값입니다. 그냥 함수 값이에요. 그렇죠? 네, y는 fx 대응값. 네, 이거 여러분이 많이 배우잖아요. 네, 대응값이에요. 네, 스칼라는 이게 정의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값으로 귀결되는 거.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물리적 스칼라는 물리적 정의는 뭐냐면요. 네, 크기만 갖는 물리량. 그래서 뭐가 있냐? 뭐 질량도 있을 거고요. 온도도 있을 거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벡터에서 기술을 할 건데
뉴턴 역학을 할 때 왜 벡터가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었냐 요거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차원, 2차원 이렇게 갖고 3차원은 나중에 심화파트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 자 스칼라는 엄청 쉬워요. 그냥 맞죠? 그냥 값이니까. 네, 스칼라는 물리는 단위가 있겠죠. 물리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벡터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수학적에서는 요게 낍니다. 벡터에서는 기준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이쪽이죠. 내 입장에서 반대로 바뀌어버려요. 맞나요? 네, 그래서 기준이 엄청 중요해요. 기준이 여러분하고 여러분 차 몰고 가고 있는데 야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면 누구 기준으로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내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여러분 왼쪽이잖아.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항공 관제탑 잘못해갖고 사고가 한번 크게 날 뻔했댔어요. 왜냐면 비행기가 오고 있는데 교신을 하는데 야 오른쪽으로 움직여 하면 야 누구 쪽으로 빨리 말해줘야지 이게 돼 있어요. 내 말 이해가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자기 기준으로 세팅을 해놓거나 뭘 해놓거나 다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서울에서 동쪽하고 부산에서 동쪽은 얘기가 틀려진단 말이야. 조금 달라져요. 서쪽하고 이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를 다룰 때는 반드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점은 100% 물어봐요. 엄청 중요합니다. 기준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벡터를 기술하는 효과적으로 기술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고안을 한 거야. 그래서 좌표계라는 걸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수직 좌표계는 우리가 카텐전 좌표계라고 하잖아.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 맞죠? XY 뭐 2차원만 잠깐 해볼게요. 1차원은 어차피 쉬우니까 1차원은 X축상에서 한 축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는 방향이 뭐가 있어요? 동서남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1차원하고 2차원은 1차원은 방향이 몇 개 있어요? 2개밖에 없죠. 2차원은 방향이 무한대 있습니다. 동서남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2차원은 1차원은 도망가봤자 오른쪽으로 도망가냐 왼쪽으로 도망갈게 없는데 2차원은 열려 있어요. 맞죠? 3차원은 더 많고요. 네,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부터의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좌표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다 잠깐 줘볼게요. 좌표계. 왜냐하면 좌표계라는 거는 우리가 벡터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오셨죠? 얘는 좌표계는 우리가 개발을 한 거다. 벡터를 효과적으로 기술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좀 그지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조화진 동자 같은 경우는 무한 차원이잖아. 그게 없었어요. 무한 차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만들었습니다. 힐버트 스페이스, 힐버트 공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 좀 뭐야 이렇게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좌표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나중에 코리올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2차원에 3차원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구면 좌표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내가 익숙치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뭐 전환형이라든지 2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편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1차원은 더 쉬워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역학은 차원을 점점 확장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차원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2차원은 무슨 특이성을 갖고 그 다음에 3차원은 무슨 특이성을 갖느냐 3차원에서는 이제 심화 파트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좌표계를 벡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역학에서는 벡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어느 좌표계를 사용하느냐 좌표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카텐션 좌표계 예를 들어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하거든요. 뭐 직교 좌표계라고 해도 한글말로는 네 데카르트 좌표계 그 다음에 카텐션 좌표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카텐션 좌표계 직교 좌표계 다 같은 말이에요. 카텐션 좌표계는 왜
그 데카르트 좌표계, 카텐저 좌표계 왜 같은 말이냐면 그 데카르트가 라틴어로 레나투스 카테시우스예요. 라틴어 이름으로 데카르트가. 그래서 카테시우스 카텐션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얘는 내 말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직교좌표계는 우리나라 말. 네. 수직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또 있냐면 얘가 야 이거 직교좌표계는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저기 갔을 때 좀 말씀드리는데 직교좌표계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함수를 배우다가 갑자기 평행이동 배우지 않나요? 평행이동 배우죠? 이해가죠? 직교좌표계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대칭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냐면 얘가 회전을 하지 않고 쭉 이동하죠? 모든 지점이 다 똑같은 이동이에요. 맞나요? 이 맞죠? 그런데 회전을 내버리잖아. 여기를 중심으로.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90도만큼 회전하면 얘는 요만큼 움직이죠. 얘는 요만큼 움직이죠. 따라오셨어요? 우리 그 400m 달리기 할 때 트랙의 동일선상에 출발 안 하잖아. 안쪽에서는 저 뒤에가 있고 바깥쪽에서는 저 앞에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안과 바퀴 트랙이 같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다른 거리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회전은 각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얘가 회전을 하잖아. 90도만큼 회전하잖아. 얘랑 얘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여기서 이동하는 건데 X축만 보면 요만큼 이동하고 요만큼 이동하는 게 달라지잖아. 그래서 회전은 직교좌표계로 다루기가 그지 같습니다. 못 푸는 게 아니라.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병진을 먼저 하고, 맞죠? 가장 쉬운 것부터 해요. 병진을 하고 1차원은 병진하고 2차원 병진을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병진을 좀 알았잖아. 그럼 뭐해? 1차원은 회전 없어요. 아셨죠? 2차원에서 회전을 해요. 아셨나요? 그럼 이거 했잖아. 네. 그러면은 뭘 하냐면 이제 뉴턴 역학에서 FNMA죠. 예. 가속도를 처음에는 제일 쉬운 게 0이죠. 그 다음에가 상수예요. 그 다음에 변수야. 맞나요? 이거를 차원별로 합니다. 1차원, 2차원, 그 다음에 1차원, 2차원, 상수, 변수.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물리에서 하고 여기서는 물론 일반물리에서 다루긴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짤 때는 여기 변수예요. 변수는 심화 파트로 넘어갔을 때 따라오셨죠?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차원 확장 3차원까지 이제 확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를 다룰 때는 그게 맞게 다루거든요. 뉴턴 역학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직교좌표계를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극좌표계라 그래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직교좌표계는 어디서 사용하냐? 얘는 병진 파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극좌표계는 회전에서 사용해요. 근데 병진에서 그러면 극좌표계는 병진을 사용 못하느냐?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지 같아서 그렇지. 너무 더러워요. 네, 다루기가. 그래서 이게 대칭성이 얘는 병진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직교좌표계를 사용하고 회전 대칭성이기 때문에 극좌표계를 사용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회전을 하면은 거리는 다른데 원주 거리는 다른데 모두 다 각이 똑같아요. 이동하는 각이. 그렇죠? 네,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 파트, 병진 파트 나누는 거고 아직은 극좌표계는 나중에 회전 파트에서 다룰 거고 우리는 뭐 하냐면 병진 운동을 다룰 거예요. 회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 항상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이라고 나와요. 왜? 크기를 무시하는 거는 회전은 하지 않지요. 반경이 없다는 소리니까. 질점으로 다루는 거지. 따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뭐 1차원, 2차원, 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방향이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준점은 반드시 역학에서는 기준점이 중요해요. 뉴턴 역학에서는 기준점 많이 물어봐요. 알아두세요. 은근슬쩍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기준점 찾을 때는
우리가 벡터 공간이잖아. 뉴턴의 각에서는 벡터가 뭐 있어요? 힘, 위치, 속도, 벡터 3개죠. 힘, 위치, 속도. 따라오세요. 위치를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얘는 기준좌표계,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A는 여기서 출발하고 B는 여기서 출발하면은 이렇게 출발하면은 기준점에 따라 달라지죠. 기준점은 어디로 선택할 거냐? 여기로 선택할 거냐? 여기로 선택할 거냐? 기준점 세팅이 달라집니다. 따라오세요. 네. 그리고 속도의 기준점은 뭘까요? 내가 정지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 움직일 때 바라보는 거 달라지겠죠? 네. 같은 속도로 가면은 내가 A 자동차랑 B 자동차가 있는데 그 다음에 C가 서 있어요. C는 서 있어요. 얘가 V0로 가고 있고 얘도 V0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바라볼 때 A는 V0고 B도 V0죠. 근데 A가 B를 바라볼 때는 정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물리가 바뀐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가시나요? 물리가 바뀌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벡터에 기본적으로 벡터는 기준점이라는 게 껴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기준점, 속도에 대한 기준점. 속도의 기준점은 그래서 상대 속도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기준점은 상대 가속도로 물어봐요. 상대 가속도는 언제 좀 많이 물어보냐면 도르래 같은 거 했을 때. 이게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잖아요. A에 대한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거 했을 때 얘는 상대 가속도가 되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들은 좌표계의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좌표계의 기준점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뉴턴 역학을 다룰 때는 기준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은근히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기준점은 기본이다. 그래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을 차용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힘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예를 같은 경우는 위치라든지 위치는 단위만 바꿔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칸이 1m예요. 2차원이라 할까요? 그렇죠? 우리 강남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보면 강남은 계획도시라서 정확히 바둑판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가 여기 있고 노량진에 저기 가야 되는데 여기 음식점 여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 할게요. 한 칸이 뭐 100m라 해야 되고 뭐 우리 뭐 여기는 1, 2, 3, 4 있으니까 단위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서 찾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벡터의 성질은 뭐냐면요. 경로랑 상관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표현을 잘 보세요. 야 그냥 잠시만요. 여기 있다 할게요. 2,1 할게요. 여기 있다가 여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있고 원점이라고 A 지점이 있어요. A 지점은 위치지 찾아가는 경로랑 상관이 없어요. 내 말 이해가시나요? 얘는 그냥 거기 있는 거야. 따라오셨죠?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찾아가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야 그냥 45도로 2루 뒤만큼 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야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야 위쪽으로 2칸 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따라오셨어요? 여기 위치를 알려줄 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변위랑 경로의 길이 이거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따라오셨나요? 변위는 기준점으로부터 특정 시간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경로는 관심이 없어요. 얘가 잘 보세요. 얘가 A가 만약에 뭐 자동차라고 치면 아니 여러분이라고 치면은 막 싸돌아다녔다가 여기를 딱 왔으면 지금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야. 맞죠?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 여기 경로에 상관없죠. 그런데 A를 기준점으로부터 A까지 오는 데는 되게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맞나요?
스트레이트 경로가 있고요. 요렇게 경로도 있고 요렇게 경로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곡선 경로도 있고 직선 경로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우주 한 바퀴 도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뭐를 구별해야 되냐면 경로의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동거리라고 그래요. 이해하시죠? 변이는 이동거리랑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을 수가 있긴 해요. 뭐냐면 1차원일 때 직선으로만 움직일 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는 변이랑 이동거리랑 크기는 똑같아요. 네, 하지만 2차원일 땐 얘기가 틀려지죠. 이동거리 같은 경우 할 때.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변이랑 이동거리를 물어볼 때는 많이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들이 달라지는 우리 1차원부터 할 거니까 1차원만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1차원에서 내가 여기 지점이 원점이고요. 여기가 A가 여기 있대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출발했어요. V제로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이동거리랑 변이랑 달라질 수 있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되냐면 터닝 포인트가 존재를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얘가 되돌아와야 된다고. 잘 보세요. 쭉 가다가 스탑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동거리랑 변이의 크기는 똑같죠. 그런데 쭉 가다가 야 잘못 왔다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변이의 길이는 이 길이죠. 하지만 이동거리는 이렇게 돼요.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얘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의 이거예요. 역학을 다룰 때 벡터량과 스칼라량 얘를 구별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볼 때 똑같은 거라 할 때 1차원에서 똑같은 걸 할 때도 뭐에 많이 낚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동거리의 크기냐 변이의 크기냐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항상 그래서 뭐를 확인해야 되냐? 얘가 되돌아왔는지. 알겠죠? 되돌아오면 어디선가 멈추겠죠? 네,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이냐면 얘는 벡터 스페이스에 다루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뭐 이동거리를 물어보느냐? 이동거리는 뉴턴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미래의 운동 상태를 내렸죠. 미래의 운동 상태는 시간을 쭉 축적을 해보면 개념이 뭐가 껴있냐면 경로라는 개념이 껴있어요. 내 말 이해 가나요? 뉴턴에서는 뉴턴 역학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구에서 운동도 하지만 뉴턴이 어마어마하게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거는 목성의 궤도를 6개월 뒤에 여기 있어 맞춰버렸어요. 정확하게.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 시간을 쭉 나열을 해보면 목성이 쭉 움직이는 경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6개월 뒤에 어디 있을까는 벡터적인 거고 쭉 시간으로 이으면은 이게 경로란 말이야. 내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뉴턴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간을 쭉 나열하다 보면 이게 경로가 나오니까 벡터도 중요하고 그 경로에 해당되는 이동 거리도 중요한 거예요. 따라오셨죠? 네. 하지만 뉴턴 역학에서는 근본적으로 벡터 공간에서 다룬다.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경로적인 것도 구별을 하셔야 된다.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 지구 태양에서 지구는 원상복 돌아와 버리잖아. 그렇죠? 네. 벡터에서는 원상복귀 하면은 빵인데 초기 위치로 돌아오면 빵이잖아. 기준점으로 되돌아 버렸으니까. 하지만 지구는 쭉 한 바퀴 돌고 왔죠. 되게 고생하면서 돌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하셔야 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구별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를 현상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1차원 운동이든 2차원 운동이든 알고 보면 다 같은 틀에서 쓰여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1차원 운동에서 2차원 운동 넘어갈 때는 뭐만 바뀌냐면 캔버스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 그냥 2차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바뀌시면 돼요. 이렇게 차원만 하나 딱 하면 되고 3차원은 차원만 하나 추가가 되는데
차원 추구할 때마다 독특한 현상이 생겨. 1차원하고 2차원은 넘사급으로 바뀐 이유가 1차원에서는 방향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2차원에서 방향이 무한대가 늘어나고요. 3차원에서는 방향이 당연히 무한대에서 당연히 무한대로 늘어나지만 얘는 독특한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화 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넘어갈 때 순서 같은 건 되게 쉬워요.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버릴 수 있거든요. 뭐냐면 차원 확장하기 전에 하는 짓이 뭐냐면요. 가속도를 계속 바꿔줘요. 상수로 했다가 가속도를 상수가 하면 뭐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하죠. 맞나요? 상수일 때. 그래서 등가속도일 때는 등가속도라는 말은 0이 껴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등속 직선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건 얘는 0보다 클 때, 가속도의 크기가 0보다 클 때는 뭐가 돼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1차원 운동이죠. 요거 자유낙하, 연지추사 운동. 자유낙하랑 연지추사하고는 다른 거는 아까 말했죠. 터닝 포인트가 존재하는 거. 얘는 영원히 지갈길 가죠. 요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차원을 확장하는 거. 어떻게? 삐딱하게 따버리면. 그래서 그러니까 투상이 아니라 던지는 거. 포사체. 아셨어요? 포사체. 그런데 우리는 벡터 공간에서 한다 그랬잖아. 벡터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이렇게 넘어갈 때. 그래서 왜 수학에서 막 이거 안 하지? 이렇게 나올 거야. 왜 이거 길이 안 재지? 이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벡터 공간에서 뉴턴을 하기 근본적인 거는 벡터 좌표계에서 기술이 돼 있어요. 이해가죠? 벡터 공간에서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로의 길이라는 거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언제 어딨어? 언제 어딨어? 이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1차원부터 조금 가볼게요. 정의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이 같은 거를 뭐 변이라든지 이런 걸 정의를 했으니까 뭐 변이라는 거. 그래서 뉴턴을하기 미분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자, 변이를 정했죠. 변이랑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동거리를 구별하라 그랬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뉴턴은 F는 MA 벡터 공간에서 쓰여 있고 아까 말했죠. 왜 이동거리랑 스칼라까지 왜 하냐면 얘가 미래를 예측한다 그랬는데 야 그러면 미래를 계속 연장시켜 보자 하면은 얘가 경로가 나오니까 따라오셨네?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변이에 우리가 뉴턴 역학은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미래 예측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 돼 있어요. 맞죠? 미래를 예측한다 그랬으니까 야 여기다 시간 집어넣으면 딱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뉴턴 역학은 시간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나요? 시간 변수. 아셨죠? 시간 변수. 그래서 얘는 다 시간 변수 돼 있죠. 그러면 변이를 시간 변수라 했으면 야 그러면 1초 동안에 얼마나 움직이지? 이거 한번 해보자. 1초 동안에 단위 시간당 아니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당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뉴턴이 어떻게 이제 정립을 해가냐면 미적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빠르기가 나옵니다. 변이의 빠르기를 그래서 속도라고 해요. 맞죠? 이동 거리의 빠르기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면 속도와 속력이 두 가지로 나눠요. 뭐가 되냐면 순간이랑 평균이랑. 이거는 인간 입장이에요. 알겠죠? 네. 왜냐면 초창기 우주 팽창을 할 때 1초는 영겁의 시간하고 가까워요. 영겁. 1초가 아니라 거의 한 마이크로초?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0분의 1초 정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옛날 구시대 필름, 요즘 디지털로 넘어갔으니까 24장이 넘어갈 때 모르거든요. 연속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 종이 쫙 넘기면 움직이는 사진 있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 수 있는 시간. 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한 10분의 1초 이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야구 선수 훈련 받는 야구 선수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던지는데 0.2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 선에서 하는데, 예, 그래서 보고 친다 하잖아. 물론 이제 커브볼 뭘 던질지 모르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 치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 같은 경우는 더 빠른 거예요. 고양이가 우리보다 한 몇십 배 더 그 동체 시력이 빠르거든요. 고양이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기술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순간은 그냥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여기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되는데 내가 시속 100km로 등속으로 부산까지 400km를 갈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죠. 맞죠? 정차 안에 다 뚫고 갈 수는 없잖아. 막히는데. 예, 그래서 출발할 때 서다 할 수도 있고 휴게소 들렸다 할 수 있는데 평균과 순간 아시겠죠? 순간은 계기판 지금 이 순간의 계기판 속도. 아셨어요?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 속도.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느냐? dt분의 d. 변이는 s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동거리는 그냥 벡터 표시 안 하고 s로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dt분의 ds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라는 건 뭐냐면 변이를 시간 미분한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미적분은 그래도 아시니까.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속력은 v 이렇게 하는데 얘는 dt분의 ds 이동거리를 시간 미분한다 보시면 돼요. 따라오셨나요? 네.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순간 속도, 순간 속력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에서 조금 갈려요. 얘는 평균 속도가 있는데 평균 속도라는 거는 델타 t라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라 뭐 한 1초, 2초, 10초, 1시간 이렇게 했을 때 델타 t에서 변화량 인지 가능한, 측정 가능한 변화량이에요. 이게 리미트 t가 0으로 가면 이걸로 바뀌겠죠. 뉴턴의 미적분을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평균 속도. 그리고 얘는 이건 당연히 뭐 평균 속도는 뭐 델타 속도의 차이니까 평균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평균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평균 속도.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여기는 평균 속력. 델타 t분의 델타 s가 돼요. 이동거리.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들은 순간 속도랑 순간 속력은 거의 이 방향적인 것만 조금 그 크기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방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엄연히 다른 말인데 얘들은 극명하게 갈려버립니다. 맞죠? 얘들은 왜냐하면 얘는 제자리로 와버리면 빵이 돼버리거든요. 맞죠? 왜냐면 기준점, 벡터라는 거는 기준점이 무조건 있잖아. 얘는 이동거리는 움직이는 순간 무조건 플러스밖에 없어요. 맞죠? 움직이니까. 안 움직였으면 안 움직였지. 그러면 벡터는 뭐를 모르냐면요. 얘가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벡터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초에서 1시간 뒤에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맞나요? 왜? 제자리에 있으면 이 경로에 상관이 없으니까. 내 말 이해 가시죠? 그런데 얘는 경로에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안 움직였다. 맞나요? 하지만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얘 움직여서 제자리에 왔구나. 따라오셨어요? 이해 가시죠? 평균.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는 구간적인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죠?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얘는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벡터로 표시해야 되죠. 1차원이면 1차원을 벡터로 표시하는 거는 뭐 오른쪽 왼쪽 뭐 또 있는데 1차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 표시를 해요. 우측이 플러스, 좌측이 마이너스. 그게 규칙이에요. 1차원에서는. 1차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차원에서는 방향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죠.
얘는 원래 이제 2차원 넘어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방향 표시는 우리는 직교좌표기를 사용할 거니까 회전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방향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우리가 직교좌표계 사용하잖아요. 직교좌표계는 원점을 기준으로 그냥 점을 찍어버리잖아요. A, B를 하는 순간에 얘 자체가 방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가장 벡터 표시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직교좌표계, 아까 말했죠? 병진파터기 할 때 우리는 회전을 하지 않는 물체 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벡터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데카르트가 개발한 직교좌표계가 제일 훌륭해요.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A, B 자체가 얘는 뭐가 돼버리냐면 벡터 자체가 됩니다. 맞죠? 왜? 기준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3,4면 크기는 5인데 방향이 이 자체가 방향이죠. 기준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구나 하고. 따라오셨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단위가 있겠죠. 만약에 변이라면은 미터로 붙여주면 되고 속도라면은 미터 퍼 세크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벡터. 물론 이제 기호로 표시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네, V로 표시하거나 S로 표시하거나.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적으로 벡터 표시를 하는 거는 벡터를 양을 나타내는 거는 데카르트의 A, B 좌표계의 한 점. 네, 알아두시면 돼요. 원점을 0으로 놓고 하는 거죠. 기준점이. 그래서 알아두세요. 항상 벡터 기술할 때는 기준점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뭐를 했냐면 야,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는데 뉴턴이 야, 그러면은 얘들이 느려지고 빨라지고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얘의 변화값, 시간에 대한 변화값. 따라오셨어요? 얘의 변화값.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뭐를 한다 그랬냐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태양이 원상복귀 되돌아볼 수 있잖아. 네. 그러면 뉴턴 역학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술하고 싶은 거 뭐냐면 얘를 파악을 했을 때 미래를 예측한다 그랬는데 미래를 예측하면은 초기 조건 주어졌을 때 미래는 요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얘 속도가 얼마일 거야? 아니, 야, 어디에 있는데 어딜 거야? 이거야. 너 지금 대전 내려가고 있는데 시속 112km로 가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겠죠? 맞나요? 1시간 뒤에.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요거. 따라오셨어요? 미래. 그러면 얘랑 얘는 이제 벡터인데 뉴턴 역학에서는 근본적으로 가속도와 힘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잘 보시면 속도, 속력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이랑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나와요. 그런데 가속도와 가속력은 안 나와요. 가속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미래 예측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속력이라는 거는 경로에 상관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얘의 가속도의 정보만 있으면 돼요. 뉴턴 역학은 벡터로 표시되잖아. F는 MA가 벡터 좌표잖아요. 얘가 벡터 정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하면 얘 벡터 정보를 줬을 때 VT를 알고 ST를 아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니 얘들은 그러면 왜 아까 경로가 필요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얘들로부터 얘를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S가 이렇게 이동하죠. 맞죠? 그러면 얘들을 시간으로 했을 때 여기를 경로를 쭉 이어가지고 하는 거를 경로라 그래요.
아시죠? 원상복귀 되돌아오면은 그냥 쭉 얘가 이렇게 갔다 부메랑처럼 이렇게 되돌아와요. 그러면 쭉 이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적분 배우잖아. 선의 길이 하는 거 배우죠. 그게 왜 배우냐면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동용을 하려고. 근데 뭐 1차원은 존나 쉽고 맞죠? 1차원은 갔다가 되돌아오면 가는 거 더하기 오는 거 하면 더하기 하면 되잖아.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미래 그러니까 F는 MA에서 출발을 했을 때 가속도의 정보만 있으면 되니까 맞죠? 가속도의 정보만 해가지고 얘 이끌어내고 얘를 이끌어냈을 때 경로를 파악할 때는 얘를 시간으로 쭉 점 그려갖고 그 경로 그거를 적분해버리면 길이 재버리면 되죠. 내 말 이해가시나요? 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두 다 변이 이동거리 필요하고 속도, 속력이 필요한데 가속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역학책을 펴돈 가속력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필요 없는 멘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만 필요합니다. 따라오셨어요? 네, 이걸 좀 거꾸로 왔는데 나는 이제 캔버스 그리는 것부터 왔는데 뉴턴은 어떻게 했냐면 뉴턴은 거꾸로 갔어요. 물론 이제 철학적 사고를 해가지고 뉴턴은 야 그러면 F는 MA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거를 야 그러면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거리부터 이렇게 오든 그건 미분이고 얘는 이제 적분해 가는 거죠. F는 MA에서 쭉 적분해 가면 되죠. 네, 그래서 요렇게 오느냐 요렇게 오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네, 그래서 얘는 변화값은 뭐가 필요 없냐면 뉴턴 역학에서는 변화값은 네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의 변화값 속도의 변화값이니까 이거를 가속도라고 그래요. dt분의 dv 따라오셨죠? 네, 뭐 평균 가속도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얘는 평균은 델타 t분의 델타 v 평균 가속도 얘는 순간 가속도 따라오셨죠? 그래서 얘는 가속력이라는 말은 안 배웁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가속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초기 얘를 미분을 하는데 왜 이제 적분을 해가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거든. 잘 보시면 가속도가 만약에 1차원만 볼까요? 1차원이면 3m/s의 제곱을 할게요. 크기 플러스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적분하면 쉽죠? 적분은 어떻게 해요? 자, V라는 거는 벡터 뺄게요. 그냥. 자, 속도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인테그럴 초기 속도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a dt 이거 아닌가요? 맞죠? 너무 어려운 거 있나요? 그건 아니죠? 맞잖아. 이거 주어지면 이렇게 쭉 되죠? 왜냐면 0부터 t까지는 이게 뭐예요? 속도의 증가량이잖아. 하지만 얘가 정지에서 출발했는지 정지에서 출발하지 않은지 속도의 변화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생각해보세요. 이게 dt분의 dv잖아. 맞죠?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현재로부터 얼마나 증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받아줘야지.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라나? v-v0 속도의 증감 0초부터 t까지 속도의 증감 현재로부터. 그래서 기준점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나중에 계속 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정적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 그냥 이 기본 개념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이거는 기준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가속도라는 거는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커졌냐 작았냐 속도가 커졌냐 작아졌는데 얘는 뭐냐면요. 얘는 뭐를 기본으로 깔고 있냐면 정지 상태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원래 정확한 건 이거죠. 맞죠? 정적분 변화값이잖아.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잘 알아두세요.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든 아니면 이렇게 쓰든. 이거는 델타 이거니까 v t 더하기 뭐 벡터 표시해도 되고 1차원은 잘 안 하거든요. v 제로 초기값. 그래서 나중에
저기 이게 기본 개념을 많이 쓰여요, 이런 게.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정적분을 할 때는 뭔가 할 때 변화값 뭐 할 때는 변화량이라는 거를 나타낸다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알겠죠? 이게 별거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심화 파트로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할 때 심화에서 계산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그 개념이 틀리면 못 잡습니다. 예? 못 잡아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델타 S.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자, 인테그럴 이거 하면 되죠.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그래서 VT 마이너스 이거 적분하면 되죠. 얘가 있으니까 요걸 넘겨갖고 요거 값 나왔다고 하면은 맞죠? 요거 적분하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기준점이 숨어 있단 말이야. 맞나요? 예, 아니 이거 맞잖아. 왜냐면 VT가 DT분의 DS니까 맞죠? 네, 그럼 그대로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변이는 무의식적으로 뭘 깨우쳤냐면 항상 원점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 있어요. 자, 여기서 자유낙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줘버리면 여기가 원점이 아니에요. 원점을 표시해놔 버렸잖아. 맞죠? 여기서 줍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이 h로 시작해요. 맞죠?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기준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초창기부터 잘못 잡아버리면 큰일 나요. 네, 좀 끊어갈게요.